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네 번째예요. 이제 이번 주만 참으시면 저를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간 하나님의 나라 관점, 그런 관점에서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죠. 같이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한데 여기 불 좀 꺼주시겠어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네, 두 번째 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거를 꼈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 이 두 말씀이 되게 비슷한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위대한 지도자 밑에 2인자로 후계자로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그때 이제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고 이제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다 잘 행하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가라. 중심을 잘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잠언에서도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떼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좌파도 우파도 하지 말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라, 내진 중도를 해라, 내지는 회색 분자가 되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성경을 딱 펼쳐놓고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근거로 중심을 잡고 잘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오늘 약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다는 소문을 제가 방금 들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지구상에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저 나라는 기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두 나라가 어디겠어요? 대한민국 1번, 또 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엄청 많이 듣고 이 나라가 성장했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생겼고, 이스라엘도 기적이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데서 생뚱맞게 새로운 나라가 생겼단 말이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래서 이야, 기적이네 이렇고, 두 번째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기적이에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한반도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우리가 맨날 자랑을 하는데, 그 5,000년 한반도 역사 가운데 신분제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4,900년 정도, 그러니까 100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 한반도 땅은 자신의 민족을, 자국민의 50%를 종놈으로 부렸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부끄러운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 앞의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씨앗이 심어졌단 말입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귀가 따갑게 뭐 부정선거 했대더라, 독재자더라, 이런 얘기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건국 대통령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분이 1875년도에 태어났어요.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조선시대죠. 머리에 상투 틀고 하늘천 따지 서당에서 공부하다가 저기 보찜 하나 메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단 말입니다. 근데 과거가 없어져 버렸어. 갑오 경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청년이, 18살짜리 청년이 어떡하지? 갑자기 자신의 인생의 비전과 계획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엄청나게 급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서재필 박사를 만나서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너 서양 귀신한테 잡혀간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머니한테 약속을 했대요. 절대 예수쟁이는 되지 않겠다고. 영어만 살짝 배우고 나오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결국 이분이 믿음이 없었지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전에는 조선이었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있었죠. 그때 서구식 학문을 배우면서 우리나라도 입헌군주 국가를 해야겠구나. 우리 고종이 있으니까 고종 황제는 일본 천황처럼 있고 그 밑에 이제 의회 제도를 통해서 나라를 새로 세우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으니까 고종의 눈에 예뻐 보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감옥에 가서 5년 6개월을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감옥에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분에게 책을 막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공부가 다 돼가지고 그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20대 말에 씁니다. 지금도 그 책을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선말, 구한말에 20대 청년이 감옥에서 쓴 책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을 만큼 국제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구원해 달라고. 그것이 이분의 필생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1910년에 되고 난 다음에 여러 임시정부들이 세워졌어요. 저는 상해 임시정부 하나밖에 몰랐는데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되기 전에 한 3개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한성 임시정부도 있고. 근데 그 임시정부의 모든 수반은 이승만이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이승만을 능가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었대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로 다 이제 통합이 됐을 때 이승만이 그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3.1운동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1919년 4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정말 똑똑했던 많은 사람들이 해외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죠. 배 타고 막 가가지고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재필 선생도 미국에 계셨고 이승만 박사도 있었고 유한양행을 만드신 유일한 씨도 있었고 정양근 박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초대 그 대한민국을 세팅하는데 쓰임받았던 엘리트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The First Korean Congress라는 걸 합니다. 첫 번째 한국의회라는 거를 필라델피아에서 해요. 왜냐?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을 우리도 갖자. 우리도 여기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자. 이래가지고 태극기 들고 행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때 제1회 코리아 콩그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이후에 이승만이 미국에서 외교적인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쓸 때 도와주셨던 분들이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이 조지 베네딕트와 헨리 버코비치라는 라피가 있습니다. 베네딕트는 기자였고 한 분을 라피셨는데 그 유대인이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3.1운동에서 우리 민족이 처참하게 이렇게 일본 군경한테 당하는 사진을 보고 같은 동질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우리 유대인들도 이런 나라 잃은 슬픔을 겪었는데 이 민족도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한데 우리랑 같은 운명을 갖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은 흘러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1945년부터 48년까지를 해방공간이라고 불러요. 근데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한은 바로 소련이 밀고 내려왔어요.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48년 9월 9일인가? 그때 이제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가 수립되었다고 하지만 그 전에 45년부터 48년 이 시기에 북한은 이미 자기들만의 공산 정권을 수립할 목적을 가지고 교회들을 숙청해 나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민족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지주나 머리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공산주의 혁명에 반하는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는 다 이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숙청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에서도 미군이 들어왔죠. 근데 미군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표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그때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은 공산주의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네가 원하는 나라 시스템이 뭐니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의 상당 부분은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종류가 또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어요. 1920, 30년대에 소련이 공산화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 주변에 공산주의를 막 퍼뜨리고 있을 때 많은 똑똑한 젊은 엘리트들이 공산주의가 진짜 좋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부차를 없애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그 이론을 머리로 배운 아주 엘리트 집단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공상적 공산주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또는 민족주의적 공산주의,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좋게 만들 줄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거였죠. 그래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 국민들에게 공산주의 하면은 땅 다 나눠주겠다는데 어느 사람이 싫어했겠어요. 북한도 그런 식으로 넘어갔죠. 근데 어쨌든 그 해방 공간에 그러다 보니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사상적으로도. 그리고 친일파도 정리되지 않고 운동을 했던 분들도 성향이 다 다르고 그런 엄청나게 복잡 단안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드디어 1948년도에 유엔이 보증하는 총선거를 실시해서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을 우리 손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많은 종북 세력들은 그 선거를 거부합니다. 왜냐? 왜 남한만 했냐는 거죠. 왜 이승만은 남한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해갖고 통일을 방해했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전에 이미 북한은 국가 시스템 세팅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보았을 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남쪽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북한도 총선에 참여해라 했지만 북한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총선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재헌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을 만듭니다. 그게 7월 17일에 헌법을 공표하고 8월 15일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 되고 2년 있다가 거의 세계 3차 대전급의 냉전의 전쟁이 휘말리게 돼요. 그게 6.25 동란이죠. 북한의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허락받고 모택동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우리를 밀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남한에도 공산주의자가 많았어요. 남노당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북한을 오히려 나의 조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그랬든 어쨌든 간에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남노당이 굉장히 크게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는 우리가 그냥 쳐들어 내려가기만 하면 남쪽에 있는 남노당 애들하고 북쪽에서 내려간 우리하고 준비 다 됐으니까 며칠 만에 이 전쟁이 끝날 줄 알았다고 해요. 실제로 북한이 밀고 들어온 지 며칠 만에 서울이 다 넘어갔죠. 쭉 밀려서 거의 낙동강까지 우리가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과 유엔군이 도와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겨우겨우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연결이 되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이 땅 가운데 쏟을 수 없다. 적당한 수준에서 전쟁을 마무리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안 된다. 지금 이때 북한을 완전히 수복하지 않으면 통일은 영영 물 건너갈지도 모른다라고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엔이나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국군만으로라도 북한을 수복하겠다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나이 많으신 이분이 70의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50년 가까이 해외 생활하시다가 70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말 안 듣는 고집불통 늙은이가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을 제거할 에버레이디 작전이라는 암살 작전도 미군에서 세워놨었어요. 근데 이분이 엄청 담대하신 거죠. 담대해가지고 이 정전 협정할 때 니네가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이 한미 동맹 안 해주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안 해주면 우리는 완전 다 보이콧이다. 그래가지고 거제도에 있는 방공 포로들을 그냥 다 풀어줘 버려요. 그때 이 정전협정의 제일 큰 이슈가 포로 이슈였거든요. 북한은 니네가 붙잡고 있는 우리 북한 군인들, 포로들 다 북한으로 보내줘. 근데 이승만은 아니야. 포로들 중에 자유대한민국에 남고 싶다고 한 사람은 자유대한민국에 남고, 북한 가고 싶다고 하는 애들은 북한 가게, 포로들한테 초이스를 줘. 이렇게 한 거예요. 북한은 다 데리고 가려고 그랬죠. 근데 이승만은 자유를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이 만약 우리한테 한미동맹도 안 해주고 정전협정 맺어버릴까 봐 이 제주도에 있는 방공포로들을 몰래 그냥 풀어주라 그랬어요. 부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근데 나는 이 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할 테니까 혹시 걸리면 니들이 다 뒤집어쓰고 죽을 각오가 돼 있냐. 그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다 풀어줘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걸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안보 우산 속에 우리는 국방비를 거의 쓰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의 시각이 아닌 21세기 잘 먹고 잘 살고 국민의 교육 수준이 거의 대학 나온 이 수준이 아닌 1945년도의 대한민국 국민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부모들이 다 불만이었어요. 얘 소매겨야 되고 너네 가서 풀베야 되는데 무슨 놈의 학교? 그랬더니 이승만이 독재적으로다가 국민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시켜버려요. 애들 다 학교에 보내, 독재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들은 불만이 많았죠. 그러나 그때 이승만이 글을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박정희가 차관을 얻어갖고 산업화할 때 매뉴얼도 읽을 수 있고, 그렇죠? 머리가 꼈다는 거예요. 국민 전체 수준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승만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유학을 미국에 많이 보냈습니다.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미국 대학교에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니네 그냥 책상에 밥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우리 애들 공부할 수 있잖아. 돈 받지 말고 공부 좀 가르쳐주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1945년부터 1954년, 60년까지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제일 못 사는 나라보다 거지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지 같은 나라에서 정말 근사한 헌법을 만들고 나라의 비전과 청사진을 만든 거였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 후손들은 그때 왜 완벽한 나라를 완성하지 못했냐고 이 이승만과 제헌국회 의원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다 마련한 터전 위에서도 나라를 운전하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이 주제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국민의 수준과 그때 당시의 경제 인프라와 이 모든 국제적인 역학 속에서, 냉전의 역학 속에서 이 나라, 조그만 이 나라가 생존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전쟁의 화막 가운데 거의 국토가 다 망가진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세워야 했던 우리의 그 선조들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지금의 눈으로 왜 그것도 못하냐? 왜 그때 그거 안 했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피와 눈물과 희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역사를 재단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역사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얘는 이걸 했대, 그러니까 이거 나쁜 놈이야. 쟤는 저걸 했대, 저러니까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역사를 좀 크고 폭넓은 시야 가운데서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눈물이 나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아기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살고 싶은 아기. 저는 그 아기를 딱 보면 항상 초기 대한민국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한반도 5,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됐어요.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세계관을 탑재한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만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부 인권,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를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이런 보편적인 믿음의 토대가 없다면 왕만 사람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헌법이 있습니다. 말뿐인 헌법이지만 그 헌법의 제목은 사람 중심 헌법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김일성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의 나머지 인간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수령을 위해 존재하는 그냥 물질일 뿐이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존엄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그 생각에 우리는 법치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뭐 노숙자든 똑같은 법의 잣대로 그 심판을 받아라. 이게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통치의 원리로 쓰면 그걸 rule by law라 그래요, 영어로. 근데 rule of law는 그 법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rule of law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독재자들은 실정법을 근사하게 만들죠. 야, 국회에서 다 땅땅땅땅 치고 다 통과됐어. 그럼 무조건 법이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rule by law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인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래 머리 딱 숙이고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법에 기준해서 그 법을 토대로 한 실정법, 자연법, 도덕법을 토대로 한 실정법 안에 무릎을 꿇어라.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가정하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인간이나 어느 한 단체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그 인간이나 단체는 반드시 타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안해낸 것이 삼권 분립이에요. 국가의 권력을 왕이 다 갖거나 아니면 국회가 다 갖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 입법, 사법부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제4부라고 하는 언론을 두어가지고 체크스 앤 밸런스죠.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다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정치 사상입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사상이고, 이 사상을 이승만을 비롯한 초기 재헌 국회의원들, 우리나라의 국회 속기록 1호가 기도문인 거 다 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기도문을 했던 국회의원이 목사님이에요. 어디 정교 분리를 그 목사님한테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국회의원이자 목사님이신 이윤영 의원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헌법이 얼마나 근사한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왜 안 될까요? 네, 이거죠? 네,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난 성경적 세계관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로 이루어져 있고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공화국이에요. 우리가 공화국이란 말 잘 안 쓰죠. 저 북쪽에서는 공화국이 어쩌고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 자유민주공화국의 자유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개개인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민주는 국민이 주인인 거죠. 그리고 공화국은 민주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라틴어에서 비롯된 건데 republic이라고 그러는데 리가 thing, 것, 물건 뭐 이런 것이고 public은 공통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0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 어디서 좀 뺏겨왔어요 우리가. 어디서 뺏겨왔냐?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뺏겨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시아 최초의 정치학 박사시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 정치 시스템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을 하나님이 딱 픽앤 추즈하셔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의 10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죠. 그리고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의무는 이런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을 해야 돼요. 만약 국가가 이 개인의 천부 인권을 침범하거나 말살하는 순간 그 국가는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법에서도 어떤 국가가 자국민을 너무 인권적으로 탄압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은 원래는 내정 간섭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국가가 지나치게 자국민의 인권을 막 없애는, 예를 들어서 루안다 같은 경우에 인종 학살이 벌어지거나 뭐 이러면은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는 개인의 인권, 그 천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죠. 11조는 법 앞에 평등. 제가 아까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조부터는 우리가 자유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22조 학문, 예술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조 종교의 자유 하나만 있으면 사실 나머지 자유들은 다 들어가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는 내 양심과 생각에 따라 믿음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죠. 양심의 자유가 들어가죠. 표현의 자유가 들어가죠. 내가 찬송할 수 있죠, 길에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집회, 결사 모이는 자유인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책 출판할 수 있죠. 언론 출판의 자유도 있고, 지금 유럽에 보면은 학문과 예술이 거의 기독교 학문과 기독교 예술이에요. 지금 유럽이 먹고 사는 이유는 그때 당시 기독교가 1000년 이상 간 그 유산으로 지금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관광 자원으로, 그 멋진 성당과 조각상과 그들의 그런 학문적인 그 열매로 먹고 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꼭 지켜야 할 자유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억누른다, 그러면 그때는 다 같이 벌떼처럼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자유를 다 잃기 때문이에요.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두 번째 중요한 자유는 재산권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쁜 것은 우리의 재산을 다 가져가서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그 공평하게 나눠줄 때 충분히 누리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딱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줍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 가운데 사실 재산권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이 내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쓰고 싶은 데 돈을 쓸 수 있죠. 교회 헌금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재산권이 없이 국가가 다 가져가 버리면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국가가 나의 목줄을 딱 잡고 너 말 안 들으면 밥 안 준다. 그러면 제가 뭐 저항할 힘이 있겠습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하고 고개를 숙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재산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선거권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오잖아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잖아요. 근데 이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방법이 선거예요. 근데 이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아니면 선거에 장난을 쳐서 부정이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매국노라고 봐야죠. 왜냐? 제대로 된 주권자를 뽑을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주권을 대표할 수도 없죠.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이렇게 장난질 치는 여론조사하는 것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매국노라고 생각하시고 근절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36조 혼인과 가족생활권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죠. 왜냐? 헌법이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헌법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문구를 박아가지고 전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바꾸자고 했어요. 하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없애자고 했어요. 그냥 민주적 기본질서 하지 굳이 뭐 자유가 안 들어가도 돼. 자유란 말 안 넣어도 우리 다 자유민주주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자유 빼자. 두 번째, 야, 그냥 성평등하면 그게 다 남녀평등인 줄 알지. 무슨
양성 이렇게 써야 되냐? 양성해서 양자 빼.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에 자유가 안 들어가면 다른 여러 민주주의가 있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인민민주주의도 있고요, 사회민주주의도 있고요. 어떤 민주주의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를 꼭 지키셔야 되고, 성평등,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꾼다고 하죠. 그 성평등은 그 안에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 젠더를 다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헌법을 바꾸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근데 그때 정말 많은 깨어있는 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막아냈어요. 근데 이제 그 힘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 권리를 누리고 있는데 의무는 딱 두 개예요. 하나가 납세.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을 따박따박 잘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돌아가죠.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만 하죠. 여기 계신 여성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에게는 무조건 잘하셔야 됩니다. 그 청춘의 날에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이 프라임 타임을 갖다 바친다? 정말 이건 정말 큰 희생입니다.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제일 힘든 거는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여자가 끌려가면 다 강간당해요. 전쟁이 나면은 남자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자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요새는 무인기도 있고, 그죠? 기술이 발달해서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여자들도 군대 가도 되고, 뭐 여자들도 잘할 수 있어. 그건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얘기죠. 종군 기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 옆에서 총탈이 날아가서 목이 날아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데 여자들 다 기절한대요. 그걸 버틸 수 있는 여성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창조하실 때 남성, 여러분 모든 남성에게는 보호자, 프로텍처의 영을 넣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보호하고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쪼다처럼 야, 여자도 군대 보내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쪼다해. 그건 남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남자들 중에 뭐 군대 뭐 얘기하면 여자들이 우리는 애배잖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갖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군대 가는 거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거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고통이 짧고 굵은가 길고 가는가, 전 그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신체 구조 자체가 아주 힘들어요. 군대 생활할 수 없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여성을 굉장히 잘 보호하십시오. 생명을 안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캐리하는 그 특별한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성들을 지극히 잘 보호하시고, 여성들은 자기가 그런 몸을 받은 것에 대해서 특별한 자긍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아이를 잘 낳고 키우는 데 집중하시고요, 남자들은 나라를 잘 지키십시오.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뭐 가정폭력하고 뭐 이상한 데 쓰시지 마시고 정말 보호자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영토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3조와 4조인데 4조는 자유통일조항이고요, 3조가 영토조항입니다. 지금 한반도 제가 사진을 딱 해놨는데 위에는 까맣죠. 전기가 없으니까요. 밑에 대한민국은 환한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북한이 그 1990년대 말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대아사였어요. 그때 탈북자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북한이 뭐죠? 자연재해 때문에 굶어 죽은 게 아닙니다. 국가가 기획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때 당시 김씨 정권은 국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적당히 배가 고파야, 굶어야 반항도 못하고 나에게는 100만 군대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핵무기 개발하고 금수산 태양궁전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시체 방부 처리하는데 돈을 다 썼어요. 그 돈이 있었다면 300만이 굶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기획 살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각이 없죠. 굶어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사람도 잡아먹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탈북민들이 대량 그때 탈출을 했죠. 앉아서 굶어 죽으나 탈출하다 굶어 죽거나 다 똑같다 이래가지고 대량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이 영토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린 남한만 영토지. 근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영토는 한반도 전체야 라고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머릿속에 그렇지 우리 다 우리 건데 지금 북한 괴뢰 정권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어. 지금 우리 민족을 지금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빨리 쟤네들 다 없애고 빨리 인질 탈출해가지고 우리나라 땅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 조항을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영토 조항이 탈북민들에게는 정말 큰 희망의 조항이 됐어요. 왜냐? 이분들이 영토 조항 때문에요. 중국이나 몽골이나 태국이나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한국 땅에 오거나 아니면 중국이나 몽골이나 이런 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거나 어쨌든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지칭이 되는 국제법상 곳에 발 딱 되는 순간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이 되고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영주권도 따고 그다음에 이제 기화하면은 국적을 따잖아요. 시간 꽤 걸립니다. 몇 년 걸려요.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런데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 헌법이 이미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헌법 3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원에서 교육 좀 받으시고 나오면 바로 주민등록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3조, 4조 없애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우리 두 국가 체제로 갑시다. 요즘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그 얘기하던데 탈북민이라고 말하면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북한이 너무 나쁜 나라 같잖아. 그러니까 탈북민이라고 하지 말고 북향민이다 하자. 고향이 북한인 사람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말해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께서. 그리고 영토 조항도 이제 없애자. 이미 북한이 너무 강성해. 이미 그 오래됐잖아. 한 80년 됐으니까 두 국가 체제로 인정을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제가 아까 자유민주주의 외에도 여러 민주주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있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베이스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들이 깔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이 성경인데 하나님이 없는 유물론을 베이스로 한 민주주의가 있어요. 말은. 그래서 그게 인민민주주의이기도 하고 사회민주주의이기도 하고 합니다. 여기 나온 이 사람은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플라톤은 서양 철학의 원류죠. 이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에서 이 세상의 정치 체제를 5가지로 나눴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체제는 철인 정체. 이 뭐냐? 철학자, 지혜자가 정치를 하는 거야. 이 사람 생각에는 진짜 지혜가 많은 사람요. 그 욕심 하나도 없어야 돼. 결혼도 안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쫙 나타나요. 독재적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지혜자에게 그 권력을 이양한 다음에 자기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 초이스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될까요? 어느 인간이 평생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무인도에 가서 굶어 죽겠어요. 그런 인간은 없죠. 그 다음번이 명예지상 정체라 그래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래도 좀 괜찮다. 주로 군인들이죠.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과도 정치인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자들이요. 부자들이 그래도 다스리는 게 좀 낫다. 왜냐? 부자들이 이미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부패할 염려는 조금 덜하다. 플라톤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민주 정체랑 독재 정체, 참주 정체가 독재인데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극혐했습니다.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했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게 2400년 정도 전에 플라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인데 제가 보면서 와, 자유로 인해 온갖 부류의 인간들이 양산되네. LGBTQ부터 만 70까지 인간들이 양산되죠. 그리고 오만하고 무례하고 교양 없고 질서도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로남불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로지 불쾌하지 않게 정치적인 올바름, 도덕적으로 뭐가 절대적이고 뭐가 절대악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적당히 정치적으로 올바라 PC주의잖아요. 권위적이지 않고 다 포용하고 관용해. 너도 좋아 나도 좋아. 다이버시티, 이퀄리티, 인클루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독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좀 오시죠? 왠지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주의 정치에서 사람들이 정말 자유를 헛되이 쓰고 책임감도 없이 쓰고 방종을 하면 결국 참주 정체로 갑니다. 독재 정체로 가는데 그 독재 정치의 완성은 무신론과 엘리트주의와 전체주의가 다 짬뽕 합쳐지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 체제에서는 공산주의입니다. 무신론이죠? 엘리트주의고 전체주의입니다. 여러분 중화인민공화국인데요. 중공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Chinese Communist Party, CCP out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중국 공산당은 조직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인데 13억 인구 중에 1억이 당원입니다. 나머지 12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12억의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1억에서 한 칸만 딱 올라가면 2200 몇십 명, 거의 2300명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면 결국 이 중국은 7명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상무위원 7명이 돌아가면서 총서기도 하고 지들끼리 태자당 해가지고 막 합니다. 지금 시진핑이 너무 오래 해먹고 있기 때문에 이 7명이 약간 열받았어. 나머지 6명이. 그래서 뭐 권력 암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들은 지극한 엘리트주의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얘 혼자 지금 다 하잖아요. 영생불사하시는 태양이신 수령님을 양쪽에 딱 모시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one for all, 그죠?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희생하고 하나를 위해서 전체가 희생을 해요. 기독교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자신들의 목표와 자신들이 바라는 그 일정 엘리트 집단들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는 그런 독재 국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끝이 잘못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오케이.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아닌데. 아니요.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쟁 중. 이걸 가야 되는데. 네, 이거요. 예. 네, 지금 세계는 이미 국가 단위의 전쟁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와의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이 하이브리드란 전쟁이란 말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엄 때 처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알게 된 새로운 단어죠. 근데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초한전이에요. 초한전은 1999년도에 중국 공산당에서 대령 2명인가 왕샹수이하고 뭐 장모시기 했던 2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전략서입니다. 초한전이란 전략서가 있어요. 그 전략서에 보면 초한, 이제 전쟁은 한계가 없는 전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기 가지고 총 쏘고 그다음 핵폭탄 터뜨리고 이런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법률, 언론, 심리, 사회 그 모든 경제 이 모든 시스템을 적진에 침투해 가지고
내부를 약화시켜서 망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1999년부터 중국 공산당에서 전략으로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략에 따라 중국이 전 세계에 침투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중국의 일대일로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실크로드를 뭐 통해 가지고 각 나라의 경제 인프라를 깔아주고 뭐 이래가지고 처음에 중국의 일대일로를 환영했던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 와 중국이 우리한테 항구도 지어준대, 철도도 깔아준대, 막 이래가지고 막 일대일로가 막 대단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중국의 속국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중국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반중 정서가 되게 많대요. 왜냐하면 국가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이렇게 쪽쪽쪽쪽쪽 다 빨아먹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선거도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초한전 또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경제 분야만 있고 군사 분야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한 국가를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걸 아실 텐데 성별이 남자 여자 하나님이 정하신 X, Y, XX 이 두 개만 있는데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야. LGBTQ 플러스 알파에서 쭉 많아. 왔다 갔다 해.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잖아요. 이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서구 사회가 엄청나게 약화됐거든요. 근데 그 젠더 이데올로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짝 갈리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면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내용 모르고 차별 금지하자니까 좋은 거 아니야? 평등하자는데?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찬성하는 사람과 이 내용을 알고 부르르 떠는 사람, 일단 아니죠. 낙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 뭐 그리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반대는 아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수정 순간부터 계획해서 주셨는데 그걸 인간이 마음대로 한다고? 그건 안 되지. 이제 이런 팀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뭐 낙태를 100% 근절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애를 써보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고 당연히 이건 권리지, 내가 누릴 거지, 자유지 이렇게 태도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서로 다르고 서로 보완해야 하고 도와야 살 수 있다. 지금 이 복잡한 세상에 힘을 합해도 지금 살똥말똥한데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그렇게 싸우지는 말자. 또는 야 남자는 뭐 이러면서 뭐 한남충이니 어쩌니 저쩌니 이상한 소리 하면서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또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원전을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탈원전은 안 돼, 원전이 친환경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논란이 많지만 여러분 국가의 생명선은 에너지입니다. 만약에 에너지가 약화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기 너무 싸게 쓰고 계시죠? 우리에게 원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우리나라 같이 비도 많이 오고 기후도 일정하지 않고 사계절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에서 재생에너지로 간다? 이러면 에너지의 그 안정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약화됩니다. 산업 기반이 흔들려요. 여러분 뭐 AI 뭐 많이 하는데 AI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기입니다. 그래서 뭐 주식 하시는 분 있으면 AI 기업 말고 전기 기업에 투자하세요. 절대 안 망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약화되느냐 강화되느냐 이걸 놓고 원전을 지어라 아니면 원전 말고 우리는 자연이 좋으니까 자연 친화적으로 태양열이나 조금 하고 살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 제일 많이 짓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중국입니다. 얘들은 패권 국가를 노리잖아요. 강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결사적으로 짓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냉전이 끝났어. 경제는 중국하고 안보는 자유민주주의 진영하고 이렇게 양쪽에 줄다리기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국익에 좋고 현명한 거야.
그게 옳은 생각일까? 아니면 확실하게 줄을 잘 서는 게 옳은 생각일까? 나뉘죠. 우리가 북중러하고 서가지고 같이 전승절에 참여해가지고 걔네들의 침략을 박수치고 환영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서 있는 건지 빌런이랑 서 있는 건지 구별도 안 가죠. 자, 다문화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럽이 망한 핵심적인 이유가 다문화 이민자 정책 때문인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문화도 좋고 이민자도 받아들이는 거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그 다문화와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와 문화에 동화되려는 노력과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근데 자기들은 전혀 변할 마음이 없어. 그러고 들어오면 그거는 침략이죠. 우리 문화를 깨부수고 자기들끼리 자기네들의 개토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살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도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그건 침략이지 이민 정책이 아닌 거예요.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 있을 때 다문화 정책을 엄청나게 크게 했습니다. 왜냐? 독일은 늘 원죄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유럽에서 전쟁을 세계대전 2번이나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좀 갚아야 돼. 이런 마음이 늘 독일인들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 이슬람 난민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독일이 굉장히 많이 껴안아줬어요. 근데 2015년에 메르켈이 고백을 했죠. 우리의 이민자 정책은, 다문화 정책은 실패다. 왜냐? 유럽이 이슬람화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 이민자 포용을 아무 생각 없이 확대하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다문화 이민자 확대하고 뭐 포용하는 거 좋은데 이분들이 우리 사회와 얼마나 동화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질과 마음가짐이 되어 있나, 이거를 좀 걸러야 돼요. 그런 거를 더 주장하는가. 오픈 보더, 국경을 다 열어요. 올 사람 다 와라. 그게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국경을 다 막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국민들이 트럼프를 뽑은 이유는 국경이 열리면서 범죄자들이 마약 들고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국경을 좀 닫아라 하는 거를 더 강조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이 오픈보더 주장하시는 분들은 글로벌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들은 국가 경계 단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 과거 공산주의자들이 코민테른 또는 인터내셔널이라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 그랬어요. 그들은 조국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노동자 연대면 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붉은 쪽과 푸른 쪽을 해놨는데 여러분, 성경을 딱 두고 어느 쪽에 맞을지를 스스로 판단하세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파란 쪽을 주장하면, 점점 이 개수가 많은데 많이 주장하면 많이 주장할수록 보수에서 우파에서 극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오렌지 쪽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진보에서 더 많이 하면 좌파에서 극자로 가게 되죠. 원래 좋은 나라는요, 보수와 진보가 양날개로 날아야 돼요. 보수는 전통적인 가치, 이 사회가 견지해온 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서서히 개혁을 원합니다. 진보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바꾸기를 원하죠. 조금 더 이상적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날개로 한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오고 네오마르크스트들이 오면서 미국 사회가 상당히 좌편향이 돼버렸어요. 특히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 중심으로 좌편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보가 더 이상 아니라 이제 좌파 리버럴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폭력을 쓰면, 이번에 찰리 커크처럼 말만 하는 사람한테 총을 쏴버리면 이제 극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극자가 붙으면은 폭력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폭력적인 공산주의자를 극좌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극좌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에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폭력을 쓰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양쪽 날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가 이걸 하겠다, 이러면 이제 극자가 되는 거죠.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적인 인종주의나 폭력적인 민족주의는 극우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나치와 히틀러의 나치즘과 무솔리니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극기 흔들고 뭐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는 극우가 없습니다. 우리는 총도 안 쏴요. 그냥 가서 기도하고, 그쵸? 소리 지르고 뭐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할 뿐 아무도 극우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시끄러우면 극우다 이렇게 언론에서 프레임을 딱 걸어버리죠. 제가 2022년인가 제가 공식적으로 극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기독교 사상인가 하는 기독교 잡지에서 특집을 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극우라고 극우 리스트 명단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약간 웃기기도 하고 뭐 때문에 내가 극우가 됐지 하고 봤더니 그게 동성애 반대 특집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좌파 기독교 쪽인가 봐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그 메이저 인물들을 거기 리스트를 쫙 해놨는데 영광스럽게 제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성애 반대 운동을 좀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때 이후로는 그때 초창기여가지고 아무도 모를 때 제가 좀 열심히 했고 한 3년 하고 나니까 교회들이 많이 깨어나셔서 제 생각에 뭐 난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이러고 쉬고 있었는데 2022년에 제가 이제 극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명단을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과 훌륭하신 분들이 이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걸 법적으로 제가 좀 피곤하게 해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이걸 딱 보고서는 이건 그냥 명예의 전당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여기에 있는 이 이름들을 기억하소서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극자나 극우란 말씀 쓰시지 마시고 자기가 판단해 볼 때 내가 보수인가 뭐 진보인가 좌파인가 우파인가 이 정도 좀 가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양쪽 참 이상한 것은 젠더나 이데올로기나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분들 중에 탈원전에 반대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좀 제한적으로만 하자 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상하게 이게 정말 극명하게 딱 갈려요. 서로 몇 가지 아젠다는 섞여야 되지 않아요, 보통?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딱 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건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 거 좀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 있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은 상권분립과 법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권분립이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권력을 몰아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입법부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요. 거대 야당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을 지금 다 통과시켜요. 그게 국민들이 아무리 밑에서 왈왈거리고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다 말해도 절대 안 듣습니다. 그리고 법을 다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한다. 룰 오브 로가 아니고 룰 바이 로죠. 그래서 이 법을 이제 어기는 사람은 다 범죄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권 분립을 없애면서 국민의 뜻으로 우리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법치주의는 국민의 뜻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을 기준으로 한 제대로 된 법 아래 국민의 뜻도 숙여야 돼요. 내가 이 법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국민의 뜻이면 정확하게 국민투표 통해 가지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갖고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게 다 국민의 뜻이래. 이래가지고 법을 막 바꿔요. 그리고 사법부도 지금 막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저는 검찰을 편들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검찰이 그동안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검찰은 권력의 라인에 붙어가지고 뭐 시키는 대로 하는 약간 그렇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되든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일상의 여러분들에게 바로 닥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찰과 검찰이 2번 수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은 경찰이 수사를 조금 부실하게 해도 검찰 단계에서 리뷰가 가능해요. 고칠 수도 있고. 근데 이 검찰이 이제 그런 권한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초동 수사한 걸로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경찰이 그렇게 힘이 많이 남아돌아가지고 맨날 내 사건만 챙겨주나요? 이혼 사건 이런 것도 엄청 요즘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검찰이 없어지면 겪어야 될 어려움이 제 눈에 너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진짜 걱정입니다. 검찰이 없어지면 우리나라가 필리핀처럼 돼요. 일단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증거를 수집을 진짜 잘하시고 진짜 경찰을 막 닥달을 해가지고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을 고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권리,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투 레어로 두텁게 보호되는 것이 하나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사실은 가장 걱정이에요. 근데 변호사들이 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변호사들이 일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찰개혁 얘기만 하면 진짜 앞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그뿐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쭉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저한테 사인을 주셨으니까 일단 대한민국의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아시고 계시고 제가 이제 검찰 개혁만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3권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모든 권력을 지금 다 가져간다. 그러면 나머지 행정부와 사법부는 유명무실해진다. 여러분, 북한에도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검사, 판사는 북한에서 운전사보다 못하대요. 왜냐? 시키는 대로 그냥 땅땅 치기만 하지 뭐 권력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권력을 견제할 힘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가 좀 북한처럼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자,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 세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너무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같이 돌아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큰 틀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의 주인이 있다고 얘기하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인류의 역사를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후위기가 와서 지구가 멸망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가 이대로 되면, 아니면은 행성이 와서 우리를 박으면 지구가 멸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멸망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제가 가르치고 내 인생 대한민국 했는데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아니죠. 여러분, 죽을 날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건강 열심히 관리하시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건강히 사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죽는 날을 땡기지도 밀지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 인생도 대한민국도 이 인류 역사도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뜻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영혼들을 다 구출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그러면 대한민국도 이 목적에 나란히 방향성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되는 시스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역할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너무 망가지면 안 되겠죠. 이 땅이 유토피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종교의 자유는 보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도가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켜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영적 대각성입니다. 이 영적 대각성은 영적으로도 각성이 되고 지적으로도 각성이 돼야 돼요. 영성과 지성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영빨이 막 좋아서 막 예언하고 뭐 보고 이게 영성이 좋은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영성이 좋은 것이고 지성이 좋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무슨 비밀 암호문이에요? 아니죠. 그 이단들은 보면은 성경은 무슨 코드로 알아요. 비밀 암호 코드로. 자기들만 막 풀 수가 있대 막. 성경 풀이를 막 한대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매우 평이하게 플레인하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웬만한 사람들 글자 알고 문해력이 좀 있으면 자기가 알려고 노력만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미래 비전, 묘한 계시 이런 것들은 뭐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대각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대각성이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 같은 그런 분들이 영적 대각성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영국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3차례 영적 대각성이 있었어요. 근데 영적 대각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참 신기한 게 영적 대각성 전에는 이 사회가 엄청 어두워요.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이게 각성이 아니면 도대체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쯤 되면 하나님이 대각성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각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피 흘림이 있습니다. 1차 대각성이 1750년 60년 그쯤에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영국과 독립 전쟁을 했죠. 피를 흘렸죠. 그리고 2차 대각성은 1840년 뭐 그 정도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또 나라가 막 타락하고 어지럽고 해서 이제 영적 대각성이 막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빌 월이라고 하죠. 노예를 해방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 총구를 겨누고 피를 흘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3차 대각성 운동의 수혜자가 대한민국입니다. 3차 대각성 운동에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대각성이 되었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세계 선교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구의 끝이라고 믿었던 조선 땅에 와서 피를 흘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저는 영적 대각성의 시대가 곧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영적인 대각성을 각자가 교회 단위로 국가 단위로 이것이 좀 일어나야겠다. 이것이 지금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신뢰 자본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 대각성하고도 연결이 되죠. 영적, 지적, 도덕적인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도덕성이 무너진 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뭐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고 바보 되는 사회로 지금 시스템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보다는 놀고 있는 게 더 보상이 되고 막 이상한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회는 신뢰 자본이 없어집니다. 얼마 전에 나라에서 빚을 탕감을 막 해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빚을 갚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번에 탕감 받았으니까 빚을 또 왕창 내고 적당히 몇 년 뭉개고 있으면 또 탕감해주는 기회가 오겠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은행은 대출을 안 해주게 될 겁니다. 떼일 게 너무 뻔하니까. 그러면서 사회는 신뢰 자본을 까먹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안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국이 신뢰할 만합니까? 중국 음식 안 먹으려고 그러죠? 신문지로 만두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또 뭐 이상한 걸로 계란도 만들고 막 플라스틱으로 막 이상한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자국 음식은 줄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사회가 신뢰 자본을 까먹는 순간 그 모든 경제적인 자본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도덕적으로 안 살아도 권력도 쥐고
도덕적으로 안 살아도 잘 나가구만.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악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저것들은 언젠가 하나님을 혼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바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불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구별되게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 회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거, 정말 전 세계를 좀 돌아다 보면 돈만 좀 있으면 대한민국이 살기 제일 좋습니다. 제일 안전하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대중교통 잘 돼 있고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예뻐서 그럴까요? 제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어떤이 아니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막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박정희의 개발 독재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서 그렇대요. 이분 좌파신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래. 그래서 속으로,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DNA를 가진 북한은 부지런하지 않아서 못 사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다른 나라들 국민들이 게으르고 머리가 나쁘고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삽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정치 시스템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정한 시장 경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받쳐줘 갖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닌 나라에 태어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이 나라에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를 주시고 우리에게 머릿속에 지혜도 주시고 공부도 시켜가지고 세상 어디 천지에 내놔도, 지금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영어도 잘하고 막 글로벌 인재들 아니에요 다들. 근데 이렇게 한 것이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해외여행 다니고 뭐 이러라고 한 건 아니시겠죠? 그것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복음을 세상 가운데 확대를 하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받았더니 그 질문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상적인 의사결정만 하다가 강의를 들으니까 막 이렇게 막 스케일이 막 커져요. 막 가슴이 뛰어요 막. 그런데 여전히 일상을 살면서 이 일상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좀 나라와 민족도 생각하고 세계도 생각하고 거시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북한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일상을 살더라도 북한에 있어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리고 일상 가운데에서 자유도 없고 복음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잖아요. 여러분의 스케일이 커질 겁니다.